그날 밤 스파이를 잡았지만 이미 모든 파일이 건 회장님 메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시계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17살 고아천 재소년이 내민 쪽지 하나. 그날 밤 나는 회장 아들 방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조작된 사진 원본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USB에 복사하는 순간 문이 열렸고 그는 내 목을 움켜쥐었다. 내가 감히. 하지만 나는 웃었다. 이미 파일은 회장님 메일로 전송된 뒤였으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야, 손 빨리 움직여. 사장의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날카롭게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기름때 묻은 손, 해진 작업복,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다. 17살 시계수리공 견습생. 학교 대신 이 지하상가에 내려온 지 벌써 2년이었다. 손톱 사이에는 기름이 검게 끼어 있었다. 세수를 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문질러도 손톱 밑은 늘 까맣게 남았다. 보육원 선생님이 말했었다. 기술 하나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왔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시계 분해하고 부품 끼우고 유리 닦고 하루 종일 허리 숙인 채 작은 나사만 돌리고 있었다. 월급은 60만 원. 방세가 35만 원이니까 남는 건 25만 원이었다. 그것도 전기세 내고 밥 먹으면 거의 안 남았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저녁은 컵라면 반 개. 남은 반 개는 다음날 아침으로 먹었다. 그렇게 2년을 버텼다. 사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말했다. 네가 다른 데 가서 이것보다 나은 데 있겠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 17살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다. 그날 오후 검은 세단이 가게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회색 양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다.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사장은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회장. 나는 손을 멈추고 힐끗 봤다. 성원그룹 배원식 회장이었다. TV에서 본 적 있었다. 제게 서열 5위. 회장은 말없이 손목 시계를 풀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금빛 케이스. 유리에는 흠집 하나 없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런 시계는 처음 봤다. 내 2년 월급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장은 나를 힐끗 보더니 시계를 밀어줬다. 내가 해. 목소리가 떨렸다. 망치면 난리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드라이버를 집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케이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순간 귀에 미세한 소리가 들어왔다. 지익. 기계음 같기도 전자음 같기도 했다. 시계에서는 나면 안 되는 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릴 때부터 소리에 민감했다. 보육원에서 불 꺼진 방에서도 아이들 숨소리를 다 구분해 들을 수 있었다. 누가 악몽 꾸는지, 누가 울고 있는지 다 알았다. 선생님들은 신기해했다. 너 귀가 좀 특이하구나.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다. 그냥 남들보다 소리가 잘 들릴 뿐이었다. 케이스를 완전히 열자 낯선 칩 하나가 보였다. 시계 안쪽에 시계랑 상관없는 부품이 박혀 있었다. 쌀알보다 작은 검은색 칩. 배선이 시계 내부로 연결돼 있었다. 나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이건 도청기였다. TV에서 본 적 있었다. 드라마에서 형사들이 범죄자 잡을 때 쓰는 그거. 손이 떨렸다. 회장을 올려다봤다. 회장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신문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사장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괜히 일 키우지 말라는 눈빛이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작업대 옆에 놓인 메모지를 찢었다. 펜을 집어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쪽지를 접어서 회장 앞에 밀어놓았다. 회장님, 시계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다. 신문을 천천히 접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나를 봤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 감정이 전혀 읽히지 않는 눈이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 쪽지 뒤에 적었다. 제거할 수 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다시 썼다. 증거 남겨라. 나는 조심스럽게 칩을 분리했다.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 회장에게 건넸다. 회장은 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고맙다. 짧은 말 한마디. 그는 시계를 차지 않고 나갔다. 사장은 문이 닫히자마자 내 멱살을 잡았다. 미쳤어? 그런 소리를 왜 해? 침이 내 얼굴에 튀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시계를 다시 생각했다. 반지하 방 천장을 바라보며 도청장치를 누가 심었을까? 왜 회장님은 놀라지 않으셨을까? 마치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오늘 시계 고친 아이 맞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회장이었다. 네. 나는 입이 바짝 말랐다. 회장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느리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일 오후 3시. 이사회실로 와라. 저 같은 애가요? 그래. 내가 와야 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민성아. 처음 듣는 내 이름이었다. 조심해라. 위험할 수 있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무슨 위험? 라면 물을 올려놓고 바닥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사회실. 그게 어디인지도 몰랐다. TV에서나 보던 곳이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회의하는 곳. 그런데 내가 간다고? 월급 60만 원짜리 시계 수리공이? 라면을 끓이다가 문득 생각했다. 회장님은 왜 놀라지 않으셨을까? 도청장치를 발견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야 정상인데 회장님은 차분했다. 마치 확인받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미 의심하고 계셨구나. 그렇다면 누구를? 가족? 회사 사람? 아니면 나는 라면을 먹지 않았다. 라면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잠도 오지 않았다. 천장 곰팡이를 멍하니 바라봤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씻고 작업복을 입었다. 다른 옷이 없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다. 거울을 봤다. 초라한 얼굴. 이런 모습으로 이사회실에 간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나야. 오후 3시. 나는 성원그룹 본사 앞에 섰다. 높은 빌딩.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였다.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가 물었다. 어디 가십니까? 회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성함이요? 강민성입니다. 경비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20층입니다. 이사회실로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했다. 낡은 작업복, 해진 청바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20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성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카펫이 두꺼워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사회실 문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가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들어갔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10명쯤 앉아 있었다. 회장은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라. 빈 의자가 하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의자가 가죽이었다. 처음 앉아보는 느낌이었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제 내 시계에서 이상한 걸 발견한 학생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한 남자가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이상한 걸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 검은 칩이 들어 있었다. 도청장치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도청장치요? 네. 내 손목 시계 안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섰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정장 소매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아버지, 그게 정말 도청장치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회장이 그를 바라봤다. 재민아, 아들이었다. 회장 아들. 재민이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런 애 말을 믿으시겠다고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너 작년에 나한테 그 시계 선물했지.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요? 내가 준 시계에 왜 도청장치가 있겠느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석을 해보시죠.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나를 봤다. 민성아, 내가 들은 거 말해봐. 나는 침을 삼켰다. 뭘 말씀드리면 되나요? 어제 시계에서 들린 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계식 시계는 톱니바퀴 소리만 나야 해요.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요. 근데 그 사이에 전자음이 섞여 있었어요. 지익하는 소리요. 재민이 피식 웃었다. 귀로 듣고 도청장치를 알아챘다고요? 말이 됩니까, 아버지? 회장이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 아이 귀는 특별해. 보통 사람이 못 듣는 소리도 들어. 재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나는 봤다. 그날 회의는 중단됐다. 도청 칩은 외부 분석기관으로 보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민은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다.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내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다. 조심해.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봤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회장이 나를 불렀다. 민성아, 따라와. 우리는 회장실로 올라갔다. 넓은 방.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회장이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앉아라.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소파가 푹신했다. 회장이 차를 따라줬다. 마셔. 따뜻한 차였다. 나는 두 손으로 컵을 잡았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다.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민성아, 솔직히 말해줄게. 네. 난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최근 몇 달 동안 회사 기밀이 자꾸 새나갔거든.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인수합병 건, 신규 사업 계획, 임원 인사,
이사회에서만 논의한 내용들이 경쟁사로 흘러나갔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 보안팀 불러서 조사했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CCTV 확인해도 컴퓨터 로그 확인해도 깨끗했어.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시계를? 응. 시계도 의심했어. 회장이 손목을 만졌다. 작년 생일에 재민이가 선물했거든.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재민이가 내 일정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시계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말해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성아, 너한테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내 곁에 있어줘.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내 귀로 들어줘. 사람들 심장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 다 들어서 나한테 알려줘. 나는 잠시 망설였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다. 재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도 봤잖아. 오늘 눈빛. 나는 재민의 차가운 눈을 떠올렸다. 조심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줄 거야? 회장이 물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 삶이었다. 월급 60만 원. 컵라면 반개. 구두 밑창 다른 운동화. 하지만 안전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회장이 눈을 크게 떴다. 확실하냐? 네. 왜? 나는 회장을 똑바로 봤다. 전 평생 숨어 살았어요.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가게에서도 이제는 싸워보고 싶어요.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맙다. 그날부터 나는 회장 곁에 있었다. 작은 사무실을 하나 받았다. 창문이 있었고 의자가 푹신했다. 책상 위에는 내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다. 회장 특별보좌 마이너스 강민성. 월급은 300만 원. 지금의 5배였다. 숙소도 마련해줬다. 회사 근처 작은 원룸.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반지하 방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재민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이틀 뒤 도청 칩 분석 결과가 나왔다. 회장이 나를 불렀다. 민성아, 결과 나왔어.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다.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나왔어요? 성원그룹 보안팀 전용 장비래. 회장의 손이 떨렸다. 외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 그럼 내부 사람이야.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보안팀장 이름으로 구매된 거래. 나는 침을 삼켰다. 보안팀장이요? 문태식? 재민이 사람이지.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역시 그렇구나. 그날 오후 나는 회장을 따라 회의에 참석했다. 임원회의였다. 재민도 참석했다. 나는 회장 뒤에 조용히 앉았다. 귀를 세웠다. 사람들 심장 소리를 들었다. 대부분 일정했다. 긴장하거나 집중하거나 지루해하거나. 하지만 재민은 달랐다. 심장 소리가 너무 일정했다. 기계처럼 똑딱 똑딱 똑딱. 감정 변화가 전혀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재민이 내게 다가왔다. 민성이라고 했지? 네. 커피 한 잔 할까? 나는 회장을 봤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재민과 함께 카페테리아로 내려갔다. 재민이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앉아.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재민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민성아, 솔직히 말해줄게. 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셔. 재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신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도 봤잖아. 도청장치라니. 재민이 웃었다. 그게 말이 돼? 시계 안에 도청장치? 나는 재민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일정했다. 너무 일정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분석 결과 나왔던데요. 재민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보안팀 장비래요. 재민의 심장이 처음으로 튀었다. 0.5초. 아주 짧았지만 분명히 빨라졌다. 그래. 재민이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것 참 이상하네. 보안팀장한테 물어봐야겠어. 나는 재민의 눈을 봤다. 차가웠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 민성아. 네.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재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거짓말.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가 날 의심하게 만들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냥 들은 걸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듣는다고? 네. 소리요. 무슨 소리?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심장 소리요.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사람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거짓말할 때, 긴장할 때 다 달라요. 재민이 뒤로 물러났다. 미친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성아, 조심해. 세상엔 위험한 게 많거든. 재민이 떠났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방금 실수했다. 너무 많이 말했다. 심장 소리를 듣는다고. 재민은 이제 알았다. 내가 그의 거짓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나는 급히 회장실로 돌아갔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냐? 제가 재민 부회장님한테 실수했어요. 나는 재민과의 대화를 전부 말했다.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래, 이제 재민이가 알겠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알 거였어. 오히려 잘 됐어. 회장이 창밖을 봤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지. 재민 부회장님이요?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넌 더 조심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갔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재민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다. 조심해. 세상엔 위험한 게 많거든. 협박이었다. 분명히.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재민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냐? 재민 부회장님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위험해.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도청장치만으론 부족해요. 재민 부회장님이 직접 한 일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회장이 한참을 나를 바라봤다. 어떻게 할 건데? 밤에 부회장실에 들어가 볼게요. 회장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걸리면 어쩌려고? 안 걸려요. 나는 귀를 가리켰다. 전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람 오는 소리, 발소리, 숨소리. 다 들려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하겠다는 거냐? 네. 혼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작은 USB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가져가. 뭐예요?
파일 복사할 수 있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재민이 컴퓨터에 뭔가 있을 거야. 이메일, 문자, 파일. 찾을 수 있으면 복사해 와. 나는 USB를 받았다. 차갑고 작았다. 그리고 이것도. 회장이 명함을 꺼냈다. 내 개인 이메일 주소야. 파일 찾으면 여기로 바로 보내. 혹시 모르니까.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민성아. 네. 무리하지 마.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위험하면 바로 나와.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회사에 남았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8시. 회사가 조용해졌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9시. 청소 직원들이 왔다. 복도를 청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10시. 청소가 끝났다. 건물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계단을 이용해 10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었다. 계단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10층 복도. 부회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귀를 세웠다. 주변 소리를 들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컴퓨터 펜 소리, 멀리서 경비 발소리. 하지만 가까이엔 아무도 없었다. 부회장실 문 앞에 섰다. 잠겨 있었다. 카드키가 필요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회장이 준 마스터키였다. 비상용이야. 모든 문을 열 수 있어. 카드를 대자 문이 열렸다. 나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부회장실은 넓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켜져 있었다.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마우스를 움직였다. 비밀번호 창이 떴다. 젠장. 어떻게 하지?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서류, 펜, 명함. 아무것도 없었다. 책상 밑을 봤다.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다. 숫자가 적혀 있었다. 924. 혹시? 나는 숫자를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됐다. 손이 떨렸다. 나는 USB를 꽂았다. 파일 탐색기를 열었다. 폴더를 하나씩 확인했다. 회의록, 계약서, 인사. 평범한 업무 파일들이었다. 개인 폴더를 열었다. 안에 백업 폴더가 있었다. 클릭했다. 사진 파일들이 쏟아졌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 사진이었다. 작업복 입고 있는 나. 회사 앞에서 걷고 있는 나. 숙소 앞에서 문 여는 나. 날 미행했어? 손이 떨렸다. 더 내려갔다. 또 다른 사진이 보였다. 합성 사진이었다. 내가 누군가와 돈을 주고받는 사진. 내가 서류를 빼돌리는 사진. 전부 조작이었다. 이걸로 날 누명 씌우려고 했구나. 나는 급히 파일을 복사했다. USB로. 그리고 회장님 이메일로도 전송했다. 혹시 모르니까. 전송 중. 30%, 50%, 70%.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귀를 세웠다. 2명.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젠장. 전송 90%.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 앞에서 멈췄다. 부회장님 컴퓨터 켜져 있는데? 경비 목소리였다. 확인해 봐야겠네. 카드 찍는 소리. 나는 급히 USB를 빼냈다. 전송 완료. 컴퓨터를 껐다. 책상 밑으로 숨었다. 문이 열렸다. 불이 켜졌다. 이상한데? 분명 불 켜져 있었는데.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컴퓨터도 꺼져 있네. 착각 아니야? 아닌데. 경비가 방안을 둘러봤다. 나는 책상 밑에서 몸을 움츠렸다. 발이 가까이 왔다. 책상 앞에 섰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들킬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경비 휴대폰이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순찰 중입니다. 경비가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네, 이상 없습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다. 겨우 숨을 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계단으로 뛰어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USB를 회장에게 건넸다. 찾았어요. 회장이 USB를 받았다. 뭐가 있었어? 조작된 제 사진이요. 나는 어젯밤 본 것을 설명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자식이. 회장이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다. 회장이 하나씩 확인했다. 이건 완전히 조작이잖아. 네. 제가 돈 받는 것처럼, 서류 빼돌리는 것처럼 전부 합성이에요. 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재민이가 널 제거하려고 했구나. 이 사진들로 누명 씌우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다. 민성아. 네. 고맙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또 당할 뻔했어. 천만에요. 회장이 나를 똑바로 봤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어떻게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어.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재민이 한 짓을 전부 공개할 거야. 사흘 뒤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 10명이 전부 참석했다. 재민도 왔다. 정장 차림. 언제나처럼 깔끔했다. 나는 회장 옆에 앉았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부회장 배재민의 불법 행위에 대한 건입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조용히 들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스크린이 켜졌다. 도청칩 사진이 떴다. 이건 제 손목 시계에서 발견된 도청 장치입니다. 분석 결과 우리 회사 보안팀 장비로 확인됐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다. 다음 화면. 구매 내역서가 떴다. 보안팀장 문태식 명의로 구매됐습니다. 문태식은 부회장 직속입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앉아. 회장이 손을 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화면. 내 합성 사진들이 떴다. 그리고 이건 부회장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강민성 군을 산업 스파이로 조작하려던 증거입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내 컴퓨터를. 그가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다. 내가 했어? 나는 재민을 똑바로 봤다. 네, 제가 했어요. 불법 침입이야. 재민이 소리쳤다. 당신이 먼저 불법 도청했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게다가 저를 누명 씌우려고 사진까지 조작했고요. 회장이 끼어들었다. 재민아, 넌 날 도청하고 회사 기밀을 팔고 무고한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 재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저를 안 믿으셨잖아요. 뭐? 형님한테 회사 넘기려고 하셨잖아요.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 평생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절 후계자로 안 보셨어요.
그래서 형한테 넘기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재민아, 난 내 형한테 회사 넘길 생각 없었어. 거짓말. 정말이야. 회장이 서랍을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냐? 재민이 서류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후계 구도 계획서야. 회장이 서류를 펼쳤다.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차기 회장 후보 1순위. 작년에 작성한 거야. 재민의 손이 떨렸다. 그럼 왜 말 안 했냐고?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 좀 더 배워야 한다고. 재민이 고개를 떨궜다. 근데 넌 기다리지 못했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도청하고 배신하고 이제 난 널 후계자로 볼 수 없어.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오늘자로 부회장직 해임한다. 회장의 선언이 떨어졌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겠다. 불법 도청,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늦었어.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다. 경비실 부회장을 밖으로 모셔들여. 문이 열리고 경비 2명이 들어왔다. 재민의 팔을 잡았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재민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버지. 점점 멀어졌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 없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아들을 내가 잘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이 나를 봤다. 민성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속고 있었을 거야. 천만에요. 넌 목숨 걸고 증거를 찾아왔어.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다. 성원그룹 부회장, 불법 도청 혐의로 검찰 조사. 기사가 쏟아졌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나는 숙소에서 뉴스를 봤다. 재민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부회장님, 도청 사실 인정하십니까?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 들어갔다. 나는 TV를 껐다.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사흘 뒤 이상한 일이 생겼다. 회사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애 때문에 부회장님이. 그러게. 어린애가 회사 일에 끼어들어서. 나는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귀에 다 들렸다. 도청장치? 그게 진짜 맞는 거야? 글쎄, 부회장님을 모함한 거 아니야?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렸다. 저의 보육원 출신이래. 돈 때문에 회장님한테 붙은 거 아니야? 부회장님 자리 빼앗으려고 꾸민 거겠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장이 나를 불렀다. 민성아, 괜찮냐? 네. 거짓말이었다. 회장은 내 얼굴을 봤다. 거짓말하지 마. 다 들리잖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부회장님이 쫓겨났다고 해요. 신경 쓰지 마. 근데 계속 들려요.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회장이 내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다들 저를. 사람들은 진실보다 편한 쪽을 믿거든.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재민이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많았어. 그 사람들한텐 내가 나쁜 놈이야. 나는 창밖을 봤다. 견딜 수 있겠어? 회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견뎌야죠. 하지만 쉽지 않았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 책상 서랍에 쪽지가 들어 있었다. 조심해. 다음은 내 차례야. 손이 떨렸다. 누가 넣었을까?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은 각자 일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쪽지를 구겨서 버렸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뒤 발소리도 빨라졌다. 골목으로 꺾었다. 뛰었다. 뒤에서도 뛰는 소리가 났다. 숙소 건물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재빨리 들어갔다. 뒤를 봤다.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방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구지? 재민이 보낸 사람일까? 아니면 회사 사람? 다음 날 아침 회장에게 말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네. 어젯밤에 숙소까지 따라왔어요.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다. 경호실 강민성 군 경호 붙여줘. 24시간. 그날부터 경호원이 나를 따라다녔다. 회사 출퇴근할 때, 학교 갈 때, 항상 뒤에 있었다. 처음엔 불편했다. 하지만 안전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장에게 연락이 왔다. 민성아, 재민이 보석으로 풀려났대. 뭐라고요? 변호사 선임하고 보석금 내고. 오늘 나왔어.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회장님, 조심해.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재민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재민이 풀려났다.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또 생겼다. 회사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려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 있었다. 2개 전부. 경호원이 주변을 확인했다. CCTV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버리고 걸어서 퇴근했다. 숙소로 돌아갔다. 문 앞에 또 쪽지가 있었다. 곧 만나자. 손글씨였다. 재민 필체였다. 나는 쪽지를 찢어버렸다. 하지만 두려웠다. 재민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며칠 뒤 회장이 나를 불렀다. 민성아, 잠깐만 집에 좀 다녀와라. 집이요? 응. 보육원. 회장이 봉투를 건넸다. 후원금 좀 전해줘. 매년 하던 건데 올해는 내가 가주면 좋겠어. 나는 봉투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보육원은 2년 만이었다. 건물은 그대로였다. 낡고 오래된 3층 건물. 정문으로 들어서자 원장님이 나왔다. 민성아. 원장님은 날 보고 웃었다. 어쩐 일이야? 회장님 심부름 왔어요. 나는 봉투를 건넸다. 후원금이요. 원장님이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네. 원장님이 나를 위아래로 봤다. 많이 달라졌네. 그래요? 응. 예전엔 고개도 못 들고 다녔는데 이젠 눈빛이 달라. 나는 웃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원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보육원 사정. 1시간쯤 지났을 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원장님이 창밖을 봤다. 손님인가? 나도 창밖을 봤다.
검은 세단이 정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재민이 내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성아? 원장님이 물었다. 저 사람 위험해요. 재민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렸다. 재민이 원장실로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웃었다. 역시 여기 있었구나. 여긴 왜 왔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재민이 문을 닫았다. 너 찾으러. 저기요. 원장님이 끼어들었다. 누구신데 함부로. 재민이 원장님을 봤다. 성원그룹 배재민입니다. 명함. 원장님이 명함을 받았다. 얼굴이 굳었다. 아, 성원그룹. 네. 잠깐 민성이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가주시겠어요? 원장님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원장님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재민과 나 단둘이 남았다. 앉아. 재민이 소파를 가리켰다. 싫어요. 앉으라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앉았다. 재민도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민성아,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재민을 똑바로 봤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뭐? 도청하고 저를 누명 씌우려고 하고. 그건 재민이 말을 멈췄다. 회사를 지키려고 한 거야. 거짓말.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그냥 욕심이 많았을 뿐이에요. 회장 자리, 돈, 권력. 아버지는 당신한테 다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못 기다린 거예요. 재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뭘 알아? 알아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당신 심장 소리 들었어요. 거짓말할 때, 긴장할 때, 다 달랐어요. 재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당신은 진심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도 회사한테도 그냥 이용만 했어요. 재민의 손이 떨렸다. 닥쳐. 사실이잖아요. 닥치라고. 재민이 소리쳤다. 나는 움찔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재민이 한참을 나를 노려보다가 웃었다. 좋아. 내가 이겼어. 아버지 편 들고 날 쫓아냈지. 이제 만족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당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린 게 잘도 떠드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봉투였다. 테이블 위에 던졌다. 열어봐. 나는 봉투를 집었다.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다. 내가 밤에 부회장실에 침입하는 사진. CCTV 캡처였다. 이게 뭐예요? 증거지. 재민이 웃었다. 넌 불법 침입했어. 내 사무실에. 컴퓨터도 무단으로 열어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거 경찰한테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재민이 몸을 뒤로 기댔다. 너도 조사받겠지. 미성년자 불법 침입. 최소 소년원은 가겠네. 나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거래하자. 재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 내가 억울하다고. 도청장치는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사진도 누가 내 컴퓨터에 몰래 넣은 거라고. 그럼 난 이 사진 없던 걸로 할게. 나는 재민을 바라봤다. 안 돼요. 뭐? 그건 거짓말이에요.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넌 소년원 가는 거야. 가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것보단 나아요. 재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새끼가. 그는 내 멱살을 잡았다. 내가 감히.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경호원이 들어왔다. 손 떼세요. 재민이 뒤를 봤다.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재민이 내 멱살을 놓았다. 젠장. 경호원이 다가왔다. 배재민 씨 협박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재민의 눈이 커졌다. 뭐? 경호원이 재민의 양팔을 잡았다. 잠깐, 이거 녹음된 거야? 재민이 방안을 둘러봤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셔츠 안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회장이 준 거였다.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다녀.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처음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부터 녹음했어요. 당신이 저를 협박한 것, 제 멱살 잡은 것, 전부 녹음됐어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호원이 재민을 끌고 나갔다. 재민이 마지막으로 나를 봤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이미 이겼어요. 재민이 끌려나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해냈다. 스스로. 원장님이 들어왔다. 민성아,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원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많이 컸구나.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또 떴다. 성원그룹 전 부회장, 협박 및 폭행 혐의 추가. 기사 제목이 떴다. 보석 취소, 재구속 검토. 재민의 사진이 나왔다. 수갑찬 그날 모습, 밤 고개 숙인 모습. 나는 TV를 껐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 하늘에선 보기 힘든 별. 오늘따라 선명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장이었다. 민성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했어. 회장이 웃었다. 넌 정말 대단해. 천만에요. 내일 회사 나와. 할 말이 있어. 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재민과 마주하고, 녹음하고, 경찰에 넘기고, 전부 내가 한 일이었다.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었다. 내가 직접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했다. 민성 씨, 수고 많으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회장실로 올라갔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다. 왔구나. 네. 회장이 돌아섰다. 앉아라. 나는 소파에 앉았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다. 민성아, 재민이 오늘 재구속됐어. 네. 뉴스 봤어요. 보석 취소됐고 추가 혐의까지 붙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협박, 폭행, 증거인멸 교사. 최소 3년은 나올 수 없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이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회장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난 아버지였어야 하는데 회장으로만 살았어. 재민이한테 회사 일만 가르쳤지. 사람 되는 법은 안 가르쳤어. 나는 회장의 얼굴을 봤다. 깊은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회장님, 응? 후회하세요? 회장이 나를 봤다. 뭘? 재민 부회장님을 경찰에 넘긴 거요. 회장이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 안 해.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회장의 눈빛이 단단했다. 내 아들이라고 예외는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서랍을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민성아, 이거
나는 서류를 받았다. 주식 증여 계약서.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성원그룹 주식 5%야. 네, 너한테 주는 거야. 나는 손이 떨렸다. 회장님, 이건 너무. 받아.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넌 내 목숨을 구했어. 회사도 구했고, 이 정도는 당연해. 하지만, 민성아.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난 후계자가 필요해. 재민이는 끝났어. 이제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져져요? 그래. 회장이 웃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넌 아직 어리니까.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하지만 언젠가.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다. 이 회사를 내가 이끌었으면 해.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17살. 시계수리공 견습생. 월급 60만 원 받던 애. 그런 내가 재벌 그룹 후계자? 회장님, 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만들어가는 거야. 회장이 일어섰다. 넌 할 수 있어. 이미 증명했잖아. 용기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이 내 어깨를 잡았다. 넌 거짓말을 할 줄 모르잖아. 나는 회장을 올려다봤다. 생각해 볼 시간 줄게. 천천히 결정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를 나와 걸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았다. 후계자, 주식 5%, 미래,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다. 한강 다리를 건넜다. 바람이 불었다. 강물이 반짝였다. 나는 난간에 기대 서서 물을 바라봤다. 2년 전 나는 반지하 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내일 걱정, 다음 달 월세 걱정. 그게 전부였다. 근데 지금은 재벌 그룹 후계자 제안, 월급 300만 원, 깨끗한 숙소, 모든 게 바뀌었다. 시계 하나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내가 용기 냈기 때문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민성아. 익숙한 목소리. 재민이었다. 왜 전화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재민의 목소리가 낮았다. 뭔데요? 미안하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재민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아버지한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치소에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욕심이었어. 아버지를 못 믿었고, 기다리지 못했어. 결국 다 잃어버렸지. 나는 강물을 바라봤다. 민성아. 네. 너 똑똑하더라. 나보다. 재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잘 모셔. 나처럼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고마워. 뭐가요? 날 막아줘서. 내가 더 큰 잘못 저지르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재민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적이었던 사람한테서 사과를 받다니.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 숙소로 돌아갔다. 6개월이 지났다. 재민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보안팀장 문태식도 같이 구속됐다. 회사는 조용해졌다. 나는 여전히 회장 곁에 있었다. 낮에는 회사 일을 도왔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다. 야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2학년으로 편입했다. 공부는 어려웠다. 2년 동안 놓쳤던 게 많았다. 하지만 따라잡았다. 새벽까지 책을 받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갔다. 회장은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줬다. 공부해야 회사 경영도 할 수 있어. 나는 열심히 했다. 성적이 올랐다. 처음으로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 선생님이 놀랐다. 민성아, 대학 어디 갈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경영학과 어때?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미 정했다. 회장님 권유로 경영학 공부를 시작했다. 책도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다. 재밌었다. 숫자도 전략도 사람 관리도 모든 게 새로웠다. 어느 날 회장이 나를 불렀다. 민성아, 주주총회 같이 가자. 저도요? 그래. 넌 이제 주주니까. 주식 5%. 그걸 받은 지 6개월.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났다. 주주총회장.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양복 입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모두 주주였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갔다. 올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상승세였다. 박수가 터졌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경영 방침, 신규 사업, 투자 계획.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마지막에 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후계 구도에 대해서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차기 후계자는 회장이 나를 봤다. 아직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다. 다만 몇 년 뒤 여러분 앞에 새로운 얼굴을 소개하겠습니다. 젊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요.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내 옆에 앉았다. 긴장했지? 네. 익숙해질 거야. 회장이 웃었다. 언젠가 내가 저 위에 서게 될 테니까. 나는 단상을 올려다봤다. 언젠가 내가 저기 서게 된다고? 상상이 안 됐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발표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에 탔다. 나도 같이 탔다. 차가 출발했다.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민성아. 네. 넌 앞으로 힘들 거야. 알아요. 사람들이 시기할 거고 질투할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뭘 했는지 다 캐낼 거야. 나는 회장을 봤다. 괜찮아요. 정말?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숨길 게 없어요. 보육원 출신 맞고 시계수리공 맞아요.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회장이 웃었다. 그래, 그 마음 잃지 마. 차는 한강을 건넜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6개월 전 여기서 재민한테 전화를 받았었다. 고마워. 그때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났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재민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구치소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분노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재민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 거라는 것. 며칠 뒤 나는 다시 지하상가를 지나갔다. 예전에 일하던 가게에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다. 임대 딱지는 사라지고 새 간판이 붙어 있었다. 행복 시계 수리점. 새 주인이 들어온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간판을 바라봤다. 2년 전 여기서 시작했다. 월급 60만 원. 컵라면 반개. 밑창이 다른 운동화. 그때의 나는 상상도 못했다. 6개월 뒤 내가 재벌 그룹 주주가 될 거라는 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지갑이 만져졌다. 체크카드,
학생증, 명함, 회장 특별보좌, 강민성. 이제는 내 이름 석자가 무게를 가졌다. 나는 간판에서 눈을 떼고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개 반짝이고 있었다. 귀를 세웠다. 멀리서 차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 걷는 소리. 그 많은 소리 중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건 여전히 내 심장 소리였다.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소리.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사람은 언제부터 가족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사랑이 욕심으로 변할 때, 신뢰가 의심으로 바뀔 때, 기다림을 포기할 때, 그때부터였다.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회사 일, 학교 수업, 회장님 미팅, 바쁠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회장님이 있고, 미래가 있고, 목표가 있었다. 17살 시계수리공에서 재벌 그룹 후계자 후보로 시계 하나가 바꾼 인생. 아니, 정확히는 내가 용기 내서 바꾼 인생. 나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었다. 끝.